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7번째 장 산업의 바퀴를 읽었고요. 오늘은 잠시만요. 네, 끝없는 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의 495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500쪽 가까이 읽어봤습니다. 황 작가가 대단하군요. 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끝없는 혁명.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주변 생태 환경에 예속된 상태에서 대체로 해방되었다. 인류는 숲을 베어내고 늪에 물을 빼고 강을 댐으로 막고 들판에 물을 대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를 놓고 고층 빌딩이 질비한 거대 도시를 건설했다. 세상이 호모 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되면서 서식지는 파괴되고 종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과거 녹색과 푸른색이던 우리의 행성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센터가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피엔스가 살고 있다. 이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아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3억 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축화한 모든 농장동물, 암소, 돼지, 양, 닭을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7억 톤에 달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대형 야생동물, 호주에서 펭귄, 코끼리에서 고래에 이르는 것들의 무게를 모두 합쳐도 1억 톤에 못 미친다. 어린이 도서나 각종 도해서, TV 화면은 여전히 기린과 늑대와 침팬지로 넘쳐나지만 실제 세상에는 이들이 매우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세상에 남아있는 기린은 약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소는 15억 마리에 이른다.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다. 침팬지는 25만 마리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70억 명이다. 인류는 정말로 지구를 접수했다. 생태계 파괴는 자원 희소성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앞장에서 보았듯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원의 희소성을 말하는 종말론적 예언가들이 아마도 헛짚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와 반대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너무 확실하다. 미래 사피엔스는 온갖 새로운 원자재와 에너지원의 보고를 손에 넣되 이와 함께 겨우 남아있는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대부분의 종을 멸종시킬지 모른다. 사실 생태적 혼란은 호모 사피엔스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광범위한 오염은 지구를 우리 종이 살기에 부적합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미래의 인류의 힘과 인류가 유별난 다시 읽겠습니다. 그 결과 미래의 인류의 힘과 인류가 유발한 자연재해는 쫓고 쫓기는 경쟁에 나선을 그리며 커질지도 모른다. 인류가 자신의 힘으로 자연의 힘에 대항하고 생태계를 자신의 필요와 변덕에 종속시킨다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부작용을 점점 더 많이 초래할지 모른다. 이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태계를 더더욱 극적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자연 파괴라 부른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다. 자연은 파괴되지 않는다. 6,500만 년 전 소행성이 공룡을 쓸어버렸지만 그럼으로써 포유류가 번성할 길이 열렸다. 오늘날 인류는 많은 종을 멸종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조차 멸종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매우 잘 버티고 있는 생물들도 있다. 가령
들쥐와 바퀴벌레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 끈질긴 생명체들은 아마도 핵무기로 인한 아마겟돈의 폐허의 바닥을 헤치고 기어나올 공산이 크다. 자신들의 유전자를 퍼뜨릴 능력과 준비를 갖춘 상태로 어쩌면 지금부터 6,500만 년 후 지능 높은 지들은 인류가 일으킨 대량 살해를 감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볼지도 모른다. 다시 읽겠습니다. 감시하는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볼지도 모른다. 즉 쥐들이 지배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종이 멸종할 것이라는 소문은 성급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래 세계 인구는 사상 유례 없이 급증했다. 1700년 세계 인구는 약 7억 명이었다. 1800년에는 9억 5천만 명이었다. 1900년이 되자 거의 2배로 늘어 16억 명이 되었다. 2000년에는 4배로 늘어 60억 명이 되었다. 오늘날 사피엔스의 숫자는 70억 명을 약간 넘는다. 지금 현재 시점에는 대략적으로 75억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쓸 때하고 또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현대의 시간. 현대의 시간. 사피엔스는 자연의 변덕으로 인한 영향은 점점 더 적게 받게 되었지만 현대 산업과 정부의 명령에 점점 더 많이 복종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결과 사회공학적 실험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일상과 인간 심리 면에서 예기치 못했던 변화는 더 길게 이어졌다. 많은 변화 중 한 예는 전통 농업의 리듬이 산업의 획일적이고 정밀한 스케줄로 대체된 것이다. 전통 농업은 자연의 시간과 유기적 성장의 주기에 의존했다. 대부분의 사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런 측정을 하는데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다. 시계와 시간표 없이도 세상은 탈없이 굴러갔으며 이를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태양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 주기뿐이었다. 일사불란한 근무일 같은 것은 없었으며 모든 일과는 계절에 따라 극적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태양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우기와 수학기가 시작되는 전조를 열심히 찾았지만 시간은 알지 못했고 연도에도 관심이 없었다. 중세 마을에 시간 여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 올해가 몇 년도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질문한 이방인의 우스꽝스러운 복장 못지않게 질문의 내용에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중세 농부나 구두공과 달리 현대 산업은 태양이나 계절을 거의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정밀성과 획일성을 신성시한다. 중세 공방에서는 구두공 각자가 밑창에서 버클에 이르는 신발 전체를 만들었다. 한 명의 출근이 늦는다 해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늦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구두 공장의 조립식 라인에는 노동자들은 각각 한 대씩 기계를 담당하는데 기계들은 구두의 극히 일부만을 만들어 그 제품을 다음 기계로 넘긴다. 만일 5번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가 늦잠을 자면 다른 모든 기계의 작동이 멈춘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표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직장에 도착한다. 배가 고픈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은 점심시간을 준수한다.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호각이 울리면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자기 일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산업혁명은 시간표와 조립 라인을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의 틀로 변화시켰다. 공장이 자신의 시간표를 인간들의 행동에 강요한 직후부터 학교 역시 정확한 시간표를 채택했으며 병원과 정부기관, 식품점이 그 뒤를 따랐다. 심지어 조립 라인과 기계가 없는 장소에서도 시간표가 왕이 되었다. 공장의 교대 근무 시간이 오후 5시에 끝난다면 동네 술집은 5시 2분에 문을 여는 것이 나았다. 시간표 체계가 확산된 결정적 고리는 대중교통이었다. 노동자들이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면 기차나 버스는 공장 문 앞에 7시 55분까지 도착해야만 한다. 작업이 몇 분만 늦어져도 생산성은 떨어지고 심지어 불운하게 지각한 사람은 해고될 위험까지 있다.
1784년 영국에서 운행시간표를 붙인 마차 서비스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시간표에 명시된 것은 출발 시간뿐이었다. 시간보단 시각입니다. 도착 시각은 없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의 각 도시와 타운은 각자의 현지 시간이 따로 있었고 이 시간은 런던 시간과 크게는 30분까지 차이가 났다. 런던이 12시면 리버풀은 12시 20분, 캔터베리는 11시 50분이었다. 전화나 라디오도 없었고 TV나 급행열차도 없던 시대였다. 시간을 누가 알 수 있었겠으며 누가 상관했겠는가. 최초의 상업용 기차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서 운행을 시작한 1830년으로부터 10년 뒤에 최초의 기차 시간표가 나왔다. 기차는 마차보다 훨씬 더 빨랐으므로 현지 시각의 변덕스러운 차이가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 1847년 영국의 열차 회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제부터 모든 열차 시간표를 리버풀이나 맨체스터나 글래스고 현지 시간이 아니라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열차 회사들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1880년 영국 정부는 영국의 모든 시간표는 그리니치를 따라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가 국가 시간을 채택하고 국민들에게 현지 시각이나 해가 뜨고 지는 주기 대신에 시계에 맞춰 살기를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았던 시작은 결국 몇십 분의 1초까지 똑같이 맞추는 세계적 시간표 네트워크를 낳았다. 방송 매체는 세상에 등장하면서, 즉 라디오를 시작으로 TV가 나타나면서 시간표의 세상이 열렸고 시간표의 주된 강요자이자 복음 전도사가 되었다. 라디오 방송국이 처음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시보 방송이었다. 삐삐삐 소리는 멀리 떨어진 주거지나 바다의 선박에서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었다. 이후 라디오 방송국들은 매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관례화했다. 오늘날 모든 뉴스 방송의 첫 순서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이다. 시각이 전쟁 발발 소식보다 더 먼저 보도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BBC 뉴스는 나치 점령하에 유럽에 방송을 내보냈다. 모든 뉴스 프로그램은 첫머리에 영국 국회의사당 시계탑에 시계 소리를 생방송으로 들려주었다. 이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마법의 소리였다.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들은 생방송에 나오는 딩동 소리의 톤이 날씨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토대로 런던의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 정보는 독일 공군에게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영국 정보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유명한 시계 소리를 녹음 방송으로 바꿨다. 시간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값싸고 정교한 휴대용 시계가 어디에나 널리 있게 되었다. 아시리아, 사산, 잉카의 도시에는 해시계가 몇 개쯤 있었을 것이다. 중세 유럽 도시에는 보통 마을 광장에 있는 높은 탑 꼭대기에 거대한 시계가 올라앉은 형태의 시계가 하나 있었다. 이런 탑 시계는 시간이 안 맞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어차피 마을에는 그것과 다른 시각을 가리키는 다른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틀려도 별 문제가 없었다. 오늘날 여느 부잣집 한 곳에 있는 시계 종류가 다 합치면 대개 중세 한 나라가 보유했던 것보다 수가 많다. 손목시계, 휴대전화, 침대 머리맡의 자명종, 부엌벽의 붙박이 시계, 전자오븐이나 TV, DVD, 컴퓨터 스크린의 작업 표시줄이 모두 시간을 표시한다.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알고 싶지 않다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시계들을 본다. 우리가 하는 일 거의 대부분이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명종은 우리를 오전 7시에 깨우고 우리는 냉동 베이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정확히 50초 동안 가열하며 칫솔질은 전동 칫솔에서 알림음이 울릴 때까지 정확히 3분간 한다. 7시 40분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향하고 헬스클럽 러닝머신이 30분이 경과했다는 알림음을 울릴 때까지 뛴다.
좋아하는 쇼를 보기 위해 오후 7시 정각에 TV 앞에 앉은 뒤 미리 정해진 정확한 순간에 나오는 초당 1,000달러짜리 광고로 TV 시청을 방해받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모든 걱정을 털어놓는데 의사는 우리의 수다를 정확히 50분으로 제한한다. 오늘날 표준화된 한 회 진료 시간이 그렇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은 인류사회에 수십 가지의 커다란 격변을 불러왔다. 산업적 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두드러진 예로는 도시화, 농민의 소멸, 산업 플로레타리아의 등장,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힘, 민주화, 청년 문화, 가부장제 해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격변들조차 역사를 통틀어 인류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사회혁명에 대면 시시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사건이다. 우리가 아는 한 인류는 가장 초기부터, 그러니까 100만여 년 전부터 대부분 친척들로 구성된 작고 친밀한 공동체에 살았다.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혁명 덕분에 가족과 공동체가 뭉쳐서 부족, 도시, 왕국, 제국이 만들어졌지만 모든 인류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과 공동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불과 2세기 남짓 만에 이 단위들을 산산이 깨부셨다. 가족과 공동체가 수행하던 전통적 기능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에게 넘어갔다. 다음 소제목은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했던 일상은 핵가족, 확장된 가족, 지역의 친밀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오래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 농장이나 가족 공방 같은 가업에 종사하거나 이웃집에서 일했다. 가족은 또한 복지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건축 산업, 노동조합, 임금 펀드, 보험회사, 라디오, TV, 신문, 은행, 심지어 경찰이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가족이 그를 보살폈다. 그가 늙으면 가족이 그를 부양했고 아들, 딸이 그의 연금이었다. 누군가 죽으면 가족이 남은 고아들을 돌보았다. 그가 오두막을 원하면 가족들이 일손을 보탰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족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그가 결혼을 하고자 하면 가족이 배우자 후보를 고르거나 최소한 심사라도 했다. 이웃과 분쟁이 생기면 가족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가족이 어떻게 다룰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너무 큰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이웃과의 분쟁이 폭력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지역 공동체가 해결사로 나섰다. 공동체는 지역 전통과 호혜 경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제공했다. 이런 경제는 자유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흔했다. 구식의 중세 공동체에서 내 이웃이 필요로 하면 나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가 오두막을 짓는 것을 돕고 그의 양을 대신 돌봐주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내 이웃이 내 호의를 다시 갚았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유력자는 마을 사람 모두를 징발해 한 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성을 쌓게 만들 수 있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가 산적이나 야만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의 삶에는 많은 거래가 있었지만 지불이 뒤따르는 경우는 드물었다. 물론 시장도 일부 존재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귀한 향신료나 천, 도구를 구매하거나 법률가나 의사의 서비스에 돈을 낼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상품과 용역 중 시장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10%도 되지 않았다. 인간의 필요 대부분은 가족과 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충족되었다. 왕국이나 제국도 존재하여 전쟁을 벌인다거나 도로를 닦고 왕국을 건설하는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왕들은 세금을 징수했으며 때때로 병사와 노동자를 징집했다. 하지만 드문 예외를 제하면 왕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일상사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설사 개입하고 싶더라도 대부분의 왕은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통적인 농업경제체제는 수많은 정부 관료,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잉여분을 거의 생산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통치자는 대중복지체제, 의료체제, 교육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런 문제는 그냥 가족과 공동체의 손에 맡겼다. 통치자들이 농민들의 일상에 더 깊이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드문 경우에도 예컨대 중국의 진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족의 수장과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나라의 경우에도 가족의 수장과 공동체 연장자들을 정부 요원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썼다. 즉 그들에게 관직을 내렸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의 공동체 일에 개입하기에는 수송과 통신이 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왕국이 왕의 가장 기본 특권인 과세와 폭력 행사를 공동체에 양도하는 쪽을 선호했다. 예컨대 오토만 제국은 대규모의 제국 경찰력을 운용하느니 피해자 가족이 피해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도록 허용했다. 만일 내 사촌이 누군가를 살해하면 희생자의 형제가 그 보복으로 나를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스탄불의 술탄이나 지방의 파샤조차도 폭력이 허용할 만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이런 충돌에 개입하지 않았다. 중국의 명제국 1368년부터 1644년은 백성들을 보갑제로 조직했다. 10개의 가족이 하나의 보가 되었고, 이 보자가 보호할 보자입니다. 10개의 보가 하나의 갑을 이루었다. 10개 가족이 하나의 보고요. 그 또 10개, 즉 100가구가 100가족이 갑이 됩니다. 보의 구성원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의 다른 구성원, 특히 연장자들이 그를 처벌할 수 있었다. 세금도 보에 부과되었다. 개별 가정의 상황을 평가해서 각자 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도 정부 관리가 아니라 보의 연장자에게 있었다.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스템에는 막대한 장점이 있었다. 제국은 수천 수만 명의 세무 공무원과 세금 징수원을 유지해서 개별 집안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대신 이런 업무를 공동체의 연장자에게 맡기는 쪽을 택했다. 연장자들은 촌민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제국의 군대를 개입시키지 않고도 보통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었다. 많은 왕국과 제국이 사실상 상인 등에게 보호비를 뜯는 대규모 폭력단에 지나지 않았다. 왕은 보스 중의 보스로서 보호비를 거두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 범죄 조직이나 지역의 잡배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 이상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가족과 공동체 품 안에서 사는 삶은 이상적이진 않았다. 가족과 공동체 억압은 오늘날 국가와 시장의 그것보다 덜 하지 않았다. 그 내적 역학은 긴장과 폭력으로 가득하기 일쑤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1750년경 가족과 공동체를 잃은 여성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직업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병들고 공궁할 때 도와줄 곳이 없었다. 돈을 빌려줄 사람도, 분란이 생겼을 때 옹호해줄 사람도 없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은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새로이 소속될 가족이나 공동체를 즉시 찾아야 했다. 집에서 도망친 소년 소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다른 집안의 하인이 되는 것이었다. 최악의 경우 군대나 매춘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2세기에 걸쳐 극적으로 달라졌다. 산업혁명은 시장에 막대한 세임을 주었고 국가에는 새로운 통신 및 수송수단을 제공했으며 정부로 하여금 사무원과 교사,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군단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처음에 시장과 국가의 진로는 외부 개입을 꺼리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에 가로막혔다. 부모와 공동체의 원로들은 젊은 세대가 민족주의적 교육 시스템에 세뇌당하거나 군에 징집되거나 뿌리 없는 도시 플로레타리아로 변하는 것을 꺼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와 시장은 점점 커지는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공동체의 전통적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국가는 가족 간 피해 복수를 경찰을 보내 막았고 법원의 판례로 대체했다. 시장은 지역의 오랜 전통을 장사꾼을 보내 일소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행위 간섭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가족과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제5열, 즉
스파이의 도움이 필요했다. 국가와 시장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말했다. 개인이 되어라. 누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게 맞는 직업을 택하라. 그 때문에 공동체의 연장자가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어디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라. 그 때문에 가족 만찬에 매주 참석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나 공동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우리, 즉 국가와 시장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식량과 주거, 교육과 의료, 복지와 직업을 제공할 것이다. 연금과 보험을 제공하고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낭만주의 문학은 곧잘 개인을 국가와 시장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사실 이보다 진실에서 먼 이야기는 없다. 국가와 시장은 개인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며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 덕분이다. 시장은 우리에게 직업과 보험과 연금을 제공한다. 전문인이 되려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당신을 가르칠 공립학교가 존재한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 집을 짓고 싶다면 건설회사가 지어주고 은행이 융자를 해주며 여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을 서주기도 한다.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지켜준다. 며칠간 아프면 의료보험이 보살펴준다. 몇 개월간 환자로 있으면 사회보장제도가 개입한다. 24시간 보살핌을 원하면 시장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 간병인은 외부 세계에서 온 낯선 사람으로 이젠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헌신성으로 우리를 돌본다. 네, 여기에 표가 있는데요. 그 표 내용이 별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표가 있고요. 표의 내용은 왼쪽은 현대 이전의 사이클입니다. 약한 개인, 강한 가족과 공동체, 그래서 약한 국가와 시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현대 사이클입니다. 강한 개인, 약한 가족과 공동체, 그래서 강한 국가와 시장, 이렇게 개인이 강해졌고 국가와 시장 권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근대적인 사회에서는 강한 가족과 공동체가 있었던 데 반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힘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면 고급 양로원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과세당국은 우리를 개인으로 취급하며 이웃의 세금까지 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법원 역시 우리를 개인으로 보며 사촌이 저지른 범죄로 우리를 처벌한 일은 결코 없다. 성인 남자뿐 아니라 성인 여자와 어린이도 개인으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자는 가족과 공동체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지만 현대국가는 이와 달리 여자를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독립하여 경제적, 법적 권리를 누리는 개인으로 본다. 여성은 은행 계좌를 가지며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이혼할 것인지 혼자 살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해방에는 대가가 따른다. 현대 많은 사람이 강력한 가족과 공동체를 상실한 데 대해 슬퍼하며 인간미가 없는 국가와 시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소외되고 위협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외된 개인으로 구성된 국가와 시장은 강력한 가족과 공동체로 구성된 국가와 시장에 비해 그 구성원들에게 훨씬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다.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수익에게 주어야 할 급여액조차도 합의하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들이 국가에 저항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와 시장과 개인 간의 거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와 시장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의견이 다르며 개인은 국가와 시장이 둘 다 너무 적게 주면서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불평한다. 많은 경우 개인은 시장에서 착취당한다. 국가가 군대와 경찰, 관료를 고용하는 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불완전하게라도 이런 거래가 작동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수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이어온 인류의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지만 불과 2세기 만에 우리는 소외된 개인이 되었다. 문화의 무시무시한 힘을 이보다 더 잘 증언하는 사례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도 핵가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와 시장은 경제력, 정치적 역할의 대부분을 가족에게서 빼앗았으면서도 일부 중요한 감정적 기능은 남겨두었다. 현대 가족은
국가와 시장이 아직은 제공할 수 없는 사적인 욕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가족은 심지어 이 영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개입을 겪고 있다. 시장이 사람들의 연애 및 성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중매쟁이 역할을 맡았지만 오늘날 연애와 성적 선호를 조종하고 그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은 시장이다. 다만 그 비용이 비싸다. 옛날에는 신랑과 신부는 집안의 거실에서 만났고 한쪽 아버지에게서 다른 쪽 아버지로 돈이 건네졌다. 오늘날 연애는 술집과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돈은 연인의 손에서 웨이트리스에게 건네진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패션 디자이너, 헬스클럽 매니저, 다이어트 전문가, 미용사, 성형외과 의사의 은행 계좌로 건너간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시장이 제시하는 미의 이상의 가급적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서 카페에 도착하도록 도와준다. 국가 역시 가족관계를 예전보다 더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정부의 학교에 보내 교육받게 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국가의 저지를 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는 심지어 부모를 감옥에 보내고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위탁할 수도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했다면 말도 안 되고 실행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무시당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복종은 가장 신성한 가치에 속했고 부모는 거의 모든 행위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아기를 노예로 팔거나 딸을 나이가 2배가 넘는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이 모두 가능했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는 완전히 후퇴했다. 젊은이들은 연장자의 말을 따를 의무가 점점 줄고 있고 이에 비해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서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난을 받는다. 엄마 아빠는 스탈린 치하의 여론조작용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처럼 프로이트의 법정에서 비난을 받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 소제목은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상상의 공동체. 핵 가족도 그렇지만 공동체 역시 아무런 정서적 대체물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오늘날 시장과 국가는 과거의 공동체가 제공하던 물질적 필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같은 부족민 사이에 느끼던 유대감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그 일을 해낸다.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을 포함하는 이 공동체는 국가적, 상업적 필요에 맞게끔 만들어졌다. 모든 상상의 공동체는 실제로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왕국, 제국, 교회는 상상의 공동체로 수천 년씩 기능해왔다. 고대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단일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았다. 천자가 그들의 아버지였다. 중세의 수백만 명의 독실한 무슬림은 그들 모두가 위대한 이슬람 공동체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의 공동체는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수십 명으로 구성된 친밀한 공동체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 친밀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모두의 생존과 복지의 핵심 요소였다. 지난 2세기 동안 친밀한 공동체는 말라 죽었고 그에 따른 감정적 공백을 채우는 역할은 상상의 공동체가 맡게 되었다. 상상의 공동체가 부상한 사례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국민과 소비 공동체다. 국민은 국가가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소비 공동체는 시장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둘 다 상상의 공동체임의 분명한 까닭은 시장의 모든 고객이나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과거 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알던 것만큼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 사람 누구도 자신이 속한 국가의 다른 국민 8천만 명과 친하게 알고 지낼 수는 없다. 유럽 공동시장의 고객 5억 명도 마찬가지다.
소비지상주의와 민족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수백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모두가 공통의 과거,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상상일 뿐이다. 돈이나 유한회사, 회사,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소비 공동체는 상호 주관적 실체다. 이것들은 오로지 우리 집단 상상 속에만 존재하지만 그 힘은 막강하다. 독일인 수천만 명이 독일이란 국가의 존재를 믿고 독일의 국가 상징을 보면 흥분하고 국가의 신화를 거듭 이야기하고 국가를 위해 돈과 시간과 팔다리를 기꺼이 희생하려는 한 독일은 언제까지나 세계의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다. 국가는 상상의 존재라는 자신의 속성을 숨기려 최선을 다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이 자연적이며 영원한 실체라고 어떤 시원적 시기에 모국에 흙과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보통 과장된 것이다. 오랜 옛날에도 민족은 존재했지만 그 중요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다. 국가의 중요성이 오늘날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세 뉘른베르크의 주민이 국가 독일에 대해 뭔가 충성심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욕구 대부분을 채워주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는 않았다. 게다가 고대에서 국가가 어떤 중요성을 지녔든 간에 지금껏 살아남은 국가는 거의 없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통합된 것이다. 중동에는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는 프랑스와 영국 외교관들이 지역의 역사와 지리, 경제를 무시하고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그어놓은 경계선의 산물이다. 1918년 외교관들은 지금부터 쿠르드인, 바그다드인, 바스라인은 이라크인이 된다고 결정했다. 누가 시리아인이 되고 누가 레바논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인들이었다. 사담 후세인과 하페즈 알 아사드는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어낸 자신들의 나라에서 국가의식을 육성,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국가 이라크나 시리아가 영원하다는 과장된 연설은 공허하게 들렸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국가를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다. 이라크나 시리아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실제 역사, 지리, 문화적 원자재를 활용했는데 그중 일부는 수백 수천 년 된 것이었다. 사담 후세인은 아바스 왕족 칼리프의 지위나 바빌로니아 제국의 유산을 채택했으며 자신의 정예 기갑부대 하나에 함무라비 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라크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밀가루와 오일, 설탕으로 케이크를 굽는다고 하자. 그 모든 재료는 지난 2년간 부엌 옆 창고방에 들어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이크 자체가 2년 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류의 충성심을 얻기 위한 다툼에서 국가 공동체는 소비자라는 부족과 경쟁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서로 직접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비 습관과 관심이 동일하면 종종 스스로 동일한 공동체의 일부라고 느끼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한다. 가령 마돈나의 팬들도 그런 소비자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들은 주로 구매 패턴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마돈나의 공연 티켓, CD, 포스터, 셔츠, 휴대전화 벨소리, 음악을 구매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 채식주의자들, 환경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환경 문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장보다는 슈퍼마켓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슈퍼마켓 안에서만큼은 소비자 부족이 종종 국가보다 더 강하다. 끝없는 운동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일어난 혁명들은 워낙 빠르고 과격한 나머지 사회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대부분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사회 질서는 단단하고 고정된 무엇이었다. 질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의미했다.
급격한 사회혁명은 예외였고 대부분의 사회 변화는 수많은 작은 단계가 축적된 결과였다. 사람들은 사회구조란 확고하며 영원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과 공동체가 그 질서 내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변화시키려 분투할 수는 있었지만 스스로 질서의 근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낯선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은 과거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늘 이렇게 이어질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현재 상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2세기 동안 변화의 속도는 너무도 빨랐고 그런 나머지 사회 질서는 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현대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 1848년 유럽의 연쇄적 민주화혁명 혹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다. 요즘은 심지어 30세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10대를 향해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라고 말할 수 있다. 10대는 그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 말은 사실이다. 예컨대 인터넷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90년 초반에 이르러서였다.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속성을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카멜레온의 색을 규정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은 끊임없는 변화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무엇, 우리가 마음대로 가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이전 지배자들의 주된 약속은 전통적 질서를 수호했다거나 심지어 잃어버린 모종의 황금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2세기 동안 정치에서는 구세계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가장 보수적인 정당조차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만 약속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사회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을 약속하고 어떤 때는 공약을 실천하기도 한다. 지각판의 움직임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리학자들이 예측하듯이 격렬한 사회운동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분출할 것이라고 예측함직하다. 19세기와 20세기의 정치사는 끔찍한 전쟁과 대량 학살, 혁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역사는 장화를 신고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펄짝펄짝 뛰는 아이처럼 하나의 피바다에서 다른 피바다로 뛰어드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으로, 아르메니아 대학살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거쳐 르완다 대학살로, 로베스피에르에서 레닌을 거쳐 히틀러로. 이것은 물론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런 참사들의 목록은 오해를 부른다. 우리는 웅덩이에 너무 큰 관심을 둔 나머지 웅덩이들 사이에 있는 마른 땅은 잊고 있다. 현대사는 전에 없던 수준의 폭력과 공포의 시기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수준의 평화와 평온의 시기였다. 찰스 디킨스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썼던 표현대로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이 말은 비단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것이 불러온 시대 전체에 대해서도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제가 굳이 아는 척하면요, 여기 지금 찰스 디킨스의 그 두 도시 이야기의 맨 첫 번째 시작하는 글이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서요, 인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지금까지의 70년에 대해서는 잘 맞는 말이다. 이 시기에 인류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기소멸, 즉 멸종의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실제 상당한 숫자의 전쟁과 대량 학살을 겪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것은 곧 대단히 평화로웠다는 뜻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커다란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판은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화사는 대체로 조용하다. 새로 출현한 탄력적 질서는 질서가 붕괴되어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촉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소제목은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 1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과거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쉽게 망각한다. 그리고 전쟁이 점점 드물어질수록 한번 발발하면 더욱 많은 관심을 끈다. 브라질 사람과 인도 사람이 누리는 평화를 떠올리는 사람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생각한 사람이 더 많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집단 전체보다 개인의 고통에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거시적 역사 과정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이야기보다 대중의 통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31만 명, 폭력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이와 별도로 52만 명이었다. 개별 희생자는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파괴된 세계이고 파탄난 가정이며 친구와 친척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다. 하지만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이 83만 명은 2000년의 총 사망자 5,600만 명에서 1.5%를 차지할 뿐이다. 그 해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6만 명, 총 사망자의 2.25%,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81만 5천 명, 1.45%였다. 2002년의 수치는 더욱 놀랍다. 총 사망자 5,700만 명 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17만 2천 명, 폭력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56만 9천 명에 불과했다. 인간의 폭력에 의한 전체 사망자는 74만 1천 명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살자는 87만 3천 명에 이르렀다.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 해라 테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죽이는 것은 테러리스트나 군인, 마약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일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한밤중에 이웃 부족이 자기 마을을 둘러싸고 모두를 학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지 않는다. 부유한 영국 시민은 녹색 옷을 입은 명랑한 강도들, 즉 의적 로빈훗이 자신을 습격해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이 노팅엄에서 셔우드 숲을 지나 런던으로 매일 여행한다. 학생들은 선생의 채찍질을 견디지 않으며 아이들은 부모가 청구서에 돈을 내지 못해 노예로 팔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때리거나 외출을 막는 것을 법이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이런 기대는 점점 더 많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폭력이 감소한 것은 대체로 국가의 등장 덕분이다.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폭력은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 일으키는 국지적 반목이 원인이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위의 숫자가 가리키듯이 지역범죄로 인한 희생자가 국가 간의 전쟁 희생자보다 훨씬 더 많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공동체보다 큰 정치 조직을 알지 못했던 초기 농부들은 만연하는 폭력으로 고통받았다. 왕국과 제국이 강력해지면서 공동체의 고삐를 죄자 폭력은 줄어들었다. 중세 유럽의 지방 분권형 왕국의 경우 해마다 약 10만 명당 20 내지 40명이 살해되었으나 최근 몇십 년간 국가와 시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얻고 공동체가 소멸하자 폭력의 발생률은 아주 낮아졌다. 오늘날 세계 평균을 보면 연간 10만 명당 피살자는 9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은 소말리아나 콜롬비아 같은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한다. 유럽의 중앙집권적 국가에선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이 연간 10만 명당 1명에 불과하다.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국민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런 사례가 우리의 기억과 두려움에 크게 다가올 때도 종종 있다. 20세기에 자국의 보안병력에 의해 살해된 국민은 수억 명은 아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가 운영하는 법원과 경찰 덕분에 세계 전체의 안전 수준은 아마 높아졌을 것이다. 심지어 가혹한 독재 정권
아래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현대 이전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1964년 브라질의 군사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 통치는 198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20년 동안 수천 명의 브라질인이 정권에 의해 살해되었고 또 다른 수천 명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이 정권 최악의 시기에도 평균적인 리우 데자네이루 시민이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을 확률은 와오라니, 아라웨테, 야노마메 족의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았다.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사는 이들 토착민에게는 군대도 경찰도 감옥도 없다.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종족 남성의 4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은 이르든 늦든 재산이나 여성, 특권을 두고 벌어진 폭력적 충돌로 인해 사망한다. 제국의 은퇴라는 소제목입니다. 1945년 이래 국가 내 폭력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문제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국가 간의 폭력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유럽 제국의 붕괴다. 역사를 통틀어 제국은 반란을 철권으로 분쇄해왔고 최후를 맞이할 때가 되면 스스로를 침몰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며 그 결과 피바다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끝내 제국이 소멸할 때는 통상 무정부 상태나 계승전쟁으로 이어졌다. 이와 달리 1945년 이래 대부분의 제국들은 평화로운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 이들의 붕괴 과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조용하며 질서 정연했다. 1945년 영국은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다. 그로부터 30년 뒤 그 지배권은 몇 안 되는 작은 섬들에 한정되었다. 그 사이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철수를 했다. 말라야나 케냐처럼 영국이 무력으로 버티기를 시도한 지역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국의 종말을 한숨과 함께 받아들였을지언정 성질을 부리지는 않았다.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매끄럽게 넘겨주는 데 힘을 쏟았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주의에 수많은 칭송이 바쳐지고 있지만 적어도 그 칭송 중 일부는 대영 제국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인도인들은 오랫동안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저항했지만 영국의 통치가 종식될 때 델리나 캘커타의 거리에서 영국군과 싸울 필요는 없었다. 제국의 자리는 많은 독립국들이 차지했다. 그 대부분은 이후 안정적인 국경선을 유지했으며 이웃나라와 대체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다. 물론 위협을 느낀 대영제국의 손에 사망한 사람은 수만 명에 이르고 제국이 어떤 여러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민족 분쟁이 분출해 수십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특히 인도에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영국의 철수는 평화와 질서의 모범이었다. 프랑스 제국은 이보다 완고했다. 붕괴 중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피비린내 나게 벌인 탓에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역시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평화롭게 철수했다. 현재 남긴 것도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들이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는 더더욱 평화스럽게 진행되었다. 발칸, 카프카스, 중앙아시아에서 민족 분쟁이 분출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랬다.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그토록 신속하고 조용하게 사라진 예는 역사상 달리 없었다. 1989년 소련 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를 제외하면 군사적 패배를 당하지 않았으며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반란도 없었다. 심지어 마틴 루서 킹 스타일의 서민적 불복종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난 일도 없었다. 소련은 당시 수백만 명의 군대, 수십만 대의 탱크와 항공기, 인류 전체를 여러 차례 멸절시킬 분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붉은 군대와 여타 바르샤바 동맹군 군대는 변함없이 충성스러웠다. 만일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명령을 내렸다면 붉은 군대는 소련에 예속되어 있던 나라들의 대중을 향해 서슴없이 사격을 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엘리트와 동유럽 대부분, 물론 루마니아와 세르비아를 제외한 공산주의 정권은 군사력의 극히 일부도 사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공산주의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힘을 포기하고 실패를 인정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고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정복했던 지역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짜르가 복속시켰던 발트, 우크라이나,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모두를 해방시켰다. 만일 고르바초프가 세르비아 지도부나 알제리에서의 프랑스인처럼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다음 제목은요, 팍스 아토미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국 소멸 이후 등장한 독립국가들은 전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매우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1945년 이래 국가는 정복과 병탄을 위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런 정복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정치사의 핵심 스토리였다. 대부분의 제국이 그런 방법으로 세워졌으며 대부분의 통치자와 국민들은 제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로마, 몽골, 오토만이 벌인 것과 같은 정복전쟁은 오늘날엔 일어날 수 없다. 1945년 이래 유엔의 승인을 받은 독립국가 중 정복당의 지도상에서 사라진 곳은 없다. 때때로 제한된 지역에서 국제전이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전쟁은 더 이상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국제전이 사라진 것은 소유럽 부유한 민주국가들에서만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사실 유럽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세계 다른 곳에 이미 평화가 퍼진 이후였다. 남미 국가들 간에 마지막으로 벌어졌던 심각한 국제전은 1941년 페루, 에콰도르 전쟁과 1932년부터 35년 볼리비아 파라과이 전쟁이었다. 이전에 남미 국가들 간에 벌어진 심각한 전쟁은 1879년부터 1884년 칠레가 볼리비아와 페루를 대상으로 벌인 것이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아랍세계가 평화롭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랍 국가들이 독립을 얻은 후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대적으로 침공한 일은 한 차례밖에 없었다. 그것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었다. 국경에서의 충돌은 상당히 많았고 예컨대 1970년 시리아와 요르단, 다른 나라의 내정에 무력 개입한 사례도 많았다. 예를 들면 시리아는 레바논에 개입했다. 내전도 많았고 알제리, 예멘, 리비아, 수많은 쿠데타와 혁명이 있었다. 하지만 걸프전을 제외하면 아랍국 간의 대대적인 국제전은 없었다. 무슬림 세계 전체로 시야를 확대해 보아도 추가되는 사례는 딱 하나, 이란 이라크 전뿐이다. 터키 이란전이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 같은 것은 없었다. 아프리카의 상황은 이런 장밋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서도 대부분의 분쟁은 내전과 쿠데타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독립을 획득한 이래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간 경우는 극소수였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가령 1871년과 1914년 사이 유럽이 그랬다. 하지만 이런 기간의 끝은 언제나 나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적은 예전엔 없었다. 1871년에서 1914년 사이 유럽에서 전쟁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필연이었고 전쟁에 대한 예상이 군대와 정치인, 시민 모두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다. 이런 불길한 전조는 역사에 존재했던 다른 모든 평화기관들에도 해당되었다. 국제정치에서는 인접한 두 정치 체제 사이에는 1년 내로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철칙이었다. 이런 정글의 법칙은 19세기 말 유럽, 중세 유럽, 고대 중국, 고대 시대 그리스를 지배했다. 만일 기원전 450년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평화 상태였다면 기원전 499년에는 그들이 전쟁을 벌일 타당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 오늘날 인류는 이런 정글의 법칙을 무너뜨렸다. 드디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체들에게는 1년 내로 서로 전쟁에 돌입할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내년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중국과 일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소소한 국경 충돌은 일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과거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려면 아르헨티나의 기갑사관들이 리오에 여러 관문으로 몰아치고 브라질의 폭격기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을 융단 폭격해 가루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려면 정말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쟁이 몇몇 국가들 사이에서 발발할 위험은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시리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미국과 이란이 그렇다. 하지만 이는 법칙을 증명하는 예외일 뿐이다. 물론 미래에는 규칙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순진함 자체가 더없이 매혹적이다. 평화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는 과거에는 달리 없었다. 이처럼 행복한 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우리가 결코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책과 논문을 써서 이 현상에 기여하는 요인을 몇 가지 하긴 했다. 첫 번째이자 다른 무엇보다 전쟁의 대가가 극적으로 커졌다. 모든 평화상을 종식시킬 노벨 평화상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그의 동료들에게 주어졌어야 할 것이다. 핵무기는 초강대국 사이에 전쟁을 집단 자살로 바꾸어 놓았으며 군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둘째, 전쟁의 비용이 치솟은 반면 그 이익은 작아졌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치 조직체들은 적의 영토를 약탈하거나 병합함으로써 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부는 들판과 가축, 노예와 금 같은 물질적인 것이었기에 때문에 약탈이나 점령이 쉬웠다. 오늘날 부는 주로 인적 자본과 조직적 노하우로 구성된다. 그 결과 이것을 가져가거나 무력으로 정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캘리포니아를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그 부의 원천은 금강이었지만 오늘날은 실리콘과 셀룰로이드, 이건 영화 필름의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영화사는 말이다. 만일 중국이 캘리포니아를 침공해 샌프란시스코 해변에 100만 명의 병사를 상륙시키고 내륙으로 돌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 실리콘밸리에는 실리콘 강산이 없다. 부는 구글의 엔지니어들과 할리우드의 대본가, 감독, 특수효과 전문가의 마음속에 있다. 이들은 중국의 탱크가 선셋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의 방갈로르나 몬바이로 향하는 첫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을 것이다. 가령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아직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몇 안 되는 국제적 전면전이 구식의 물질적 재화가 부의 척도인 지역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쿠웨이트의 왕족들은 해외로 달아날 수 있지만 유저는 그대로 남아 점령되었다. 전쟁의 이익이 전만 못해진 데에 비해 평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익성이 좋아졌다. 전통 농업 경제 체제에서 장거리 교육과 해외 투자는 부차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전쟁 비용을 피하는 것을 차치하면 평화는 그다지 수익을 낳지 못했다. 만일 1400년 프랑스와 영국이 평화 관계였다면 프랑스인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영국 침략군의 파괴에 고통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평화가 딱히 프랑스인들의 지갑을 불려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대외 교육과 투자는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평화는 훌륭한 배당 이익을 낳는다. 중국과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려는 한 중국인들은 미국의 제품을 팔고 월스트리트에서 거래하며 미국의 투자를 받아서 번영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세계 정치 문화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역사상 많은 엘리트들은 예컨대 훈 족장, 바이킹 귀족, 아즈텍 사제와 같은 엘리트들은 전쟁을 긍정적인 선으로 보았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악으로 보긴 했지만 필요 악으로 여겼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우리 시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엘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상 최초의 시대다. 정치인, 사업가, 지식인, 예술가 등은 진심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악이라고 본다. 과거에도 초기 기독교와 같은 평화주의자가 있긴 했지만 이들도 드물게 권력을 잡은 경우 너의 왼뺨을 내밀어라,
주문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세 요인 사이에는 양의 되먹임 고리가 존재한다. 핵무기에 의한 대량 학살 위협은 평화주의를 육성한다. 평화주의가 퍼지면 전쟁이 물러가고 무역이 번창한다. 무역은 평화의 수익과 전쟁의 비용을 모두 늘린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되먹임 고리는 전쟁의 또 다른 장애물을 만들어내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장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점점 치밀해지는 국제적 연결망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서서히 약화시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인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이상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이제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타이 국민들이 독립성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을지라도 사실 그들의 정부는 독립적인 경제, 외교 정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혼자 힘으로는 전면전을 벌이고 수행할 능력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3장 제국의 비전에서 설명했듯 우리는 지구 제국의 형성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국 역시 그 국경 내에서 평화를 강제한다. 그리고 그 국경이 지구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 제국은 세계 평화를 효과적으로 강제한다. 자, 그렇다면 현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와 히로시마의 버섯구름과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잔악한 광인들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대량 학살, 전쟁, 압제 시대인가? 아니면 남미에서 파인 적 없는 참호, 모스크바와 뉴욕에서 피어오르지 않은 버섯구름들,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평화로운 얼굴로 대표되는 평화의 시대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시기 선택의 문제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최근 몇 년간의 사건에 의해 얼마나 크게 왜곡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다. 만일 이 장이 1945년이나 1962년에 쓰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어두웠을 것이다. 여기서 아마 62년은 미국과 쿠바의 그 미사일 배치 분쟁, 여기에 러시아 개입돼 있는 그 케네디와 쿠바 그리고 후르시초프의 대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쓰였기에 현대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밝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으로 난 문과 다른 쪽으로 열린 입구 사이에서 초조하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으며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18장은요, 제목이 제목을 까먹고 있었네요. 끝없는 혁명입니다. 끝없는 혁명이라는 꽤 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약 35페이지 정도를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얘기의 마지막 같네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